명정님 계시면 꼭 했을 표현 있잖아요. 씹고 또 씹고 맛보고 이런 거잖아.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문 기사 쓰는 기자라고 하면은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으시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멋있게 한번 뽑아봐요. 방송용이 아닌 것 같아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니 게. 이거는 방송용으로 하셔야 돼요. 뭐냐면 네. 신문 헤드라인 급으로 한번 뽑아봐요. 뭐 그럴듯한 말 여러 많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자유한국당의 혁신 뭐 이런 식의 길 잃은 김성태. 길 잃은 김성태 아주 네. 좋다. 김성태 두 번째 단식 가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결국은 그렇다면요. 선거에 지고 누구나 다 혁신이라는 쇼를 합니다. 어느 정당도 예외가 없어요. 나쁘게 보면 쇼라는 거죠. 네. 속마음은 다른데 쇼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밤에 길거리를 가는데 뒤통수를 어마어마한 무기 같은 걸로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야. 그 정도가 지방선거 결과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신을 깨고 보니까 김성태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김성태가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정신을 들고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바로 즉각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있다가 반응이 나오면서 이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데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친박과 비박의 권력 싸움이더라. 결과예요. 이것도 평론 끝.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우연찮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됐었는데 이 사람 정말 잘 아는 게 제대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당을 운영하고 정당이 이야기하는 이념과 가치라는 게 그 이념과 가치라는 말만 알고 있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야 빵구야 그게. 이미지만 던지겠다. 혁신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실체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던져버리는 듯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혁신인지 정당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학습도 고민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했다는 그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중앙당 해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건 쇼지.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나중에 김성태가 반발해도 심하니까 중앙당 조직 개편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그 해체 쇼는 또 왜 나오면 당명 변경 이런 것들은 충격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김성태는 해체 쇼라는 걸 통해서 우리 쇄신할 거야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눈치 없는 것들이 거기서 먼저 딴지를 걸어버리는 거야. 사실은 자기들한테 피해갈 게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이제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용욱 등이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진짜로 쇄신을 하려고 하면 혁신하려고 하면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불출마하는 게 맞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욕심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상황에서 뭔가 되게 언밸런스가 난 거죠. 이름 바꾸고 뭐 해체라는 자극적인 용의를 통해 가지고 혁신한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 뒤통수를 꽉 맞고 깨어난 사람이 보니까 그 주체가 책임이 있는 놈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본질적으로 지방선거를 다 지우고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3분의 2 정도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박쥐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현재 자유한국당의 5분의 3 정도는 친박들이에요. 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중진들은 친박이 아니라도 잘라내지 못한 경우는 꽤 있었죠. 그런데 초재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수는 최순실 박근혜에 줄 서서 당선된 자들입니다. 친박의 당이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물갈이를 했어. 예. 친이의 정당에서 친박의 당으로 물갈이를 해놓고 나서 그때도 그런 얘기 나왔죠. 친이 대학살 뭐 이렇게 해서 이재호 같은 사람들 막 예. 잘려나가고 총선 때 당 만들어 출마하고 막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친박이라고 하는 그 핵심 축이 박근혜 탄핵 등을 통해서 완전히 몰락하니까 홍준표를 끌어온 거잖아요. 그나마 대중성이 있는 사람을 끌어온 거예요. 예. 친박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김진태 정도였으니까 상황이.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준표는 현역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공천한 사람이 아니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 또는 현역인데 비례대표로 꽂아선 사람들을 대거 당협위원장으로 내려보내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약 250개가 안 되는 지역위원회 중에 50개 정도를 자기 개로 만든 겁니다. 개 하나가 없는 홍준표가 범홍준표계는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국면에 바른정당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을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렇죠. 받아들였죠. 끌어오면서 유승민을 엄청 흔들어 버리잖아요. 저 어차피 소멸될 정당이니까 뭐 당연히 와야 된다면서
한 2차에 걸쳐서 예.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망하기 전에는 홍준표 계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홍준표와의 우호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친홍계 정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명단 한번 보시자고요. 자유한국당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대표적인 게 김성태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권성동. 김무성도 있고요. 김무성도 있고 장지원도 있고 황영철도 있고 심지어 홍준표의 오른팔 사무총장이었던 홍문표도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이왕 망한 김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니 탓 내 탓을 하고 있는 건데 당이 망한 김에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오히려 숨을 죽이고 있었죠. 패족이 안 되려고 하는 거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서청원이라든지 홍문정이라든지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 지금까지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조용히 하고 있었죠. 대부분은. 네. 그러다가 당을 완전히 깬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런 혁신 속에는 경랑 속에 뭔가 자기의 이익을 노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주공사할 때 홀라당 먹어버려야지. 그 첫 시도가 저는 김무성의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요. 김무성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 은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하죠 김무성은. 네. 그러니까 김무성 자체는 당권 또는 대권에 욕심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신이나 쇄신의 중요한 지점에서 깃발을 가장 먼저 들면서 그 이미지를 선점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주공산이에요. 당대표나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을 만한 인물이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가장 그래도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급 친박들 빼고 나면 김무성밖에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때 제가 우리 방송으로도 한 이야기입니다. 김무성이 그 복당파들을 충동질해서 일부가 빠져나가게 했다는 설이 있고 그때 김무성이 같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후발대로 왔죠. 실질적으로 바른정당의 그 대주주는 유승민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바른정당은 김무성이 대주주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김무성이 마지막으로 여왕벌처럼 쑥 빠져나가니까 김무성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몇 명이 남아있는 이런 그룹이거든요. 친박계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박근혜 배신하고 바른정당까지 탈당까지 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당을 배신자 새끼들이 당을 접수하려고 하네. 요 관점에서 이제 권력투쟁이 심하게 시작된 거죠 이게.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의 실체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짐작하고 있는 건 당 재산에 대한 결재권 말고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조직력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상실을 했잖아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복당파 의원 모임에서 휴대전화 메모 사진이 들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면 들킨 게 아니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로 의원의 뒤통수에서 사진 기자가 카메라를 찰칵찰칵 찍고 있는 셔터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휴대전화 메모를 찍히는 경우는 이 렌즈를 당겨가지고 찍은 거를 다시 확대시켜가지고 화면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확실하게 찍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당파들도 그렇고 지금 원래 있던 뭐 중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1차적으로는 자신들이 의원직을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지키는 거 어떤 식으로든 지금 국민적 분위기가 총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자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몸조심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거고 그 다음은 최대한 분란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란 속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는 그러니까 이런 스파이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가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복당파들만을 모아서 먼저 의원 모임을 했다는 게 패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친박 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르죠. 자유한국당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 애초에 친박과 비박들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을 정도로 으르렁거리고 있는지는 모르지. 만약에 그럼 계속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 김성태가 또 그렇게 모임하는 거에 대한 명분은 또 생기는 부분인데 김성태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9일간 단식하면서 제가 예전에 방송을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홍준표 이후에 포스트 홍준표를 노리는 것 같다는 느낌. 개고생을 해버림으로써 뭔가 상징이 되면 대중성이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치적 권력이나 파워가 좀 더 생기는 측면이 있죠.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김성태가 복당파들만을 따로 모아서 회동을 갖고 뭔가 메모를 남기고 하는 과정에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니들도 한번 뭉쳐봐 라고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면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친박 핵심이 보인다 뭐 그러면서 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박명재, 정정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하는 오늘 서청원이 이제 당을 떠나는 상황까지 네. 왔거든요. 김성태가 진짜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복당파들끼리 모임을 했으면 친박계 모임에 가서 복당파들 의견은 이렇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양쪽 다 참석한 다음에 개파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지. 복당파 모임에 딱 참석하고 나서 친박계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개파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누가 그 선언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권한 대표라 그래도. 지는 개파 모임 해놓고. 그러니까. 개파 모임 인정 안 해. 지가 안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성태 씨가 기본적으로 좀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바른 미래당은 워크숍을 떠났어요. 혁신위원이라고 막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중요한 사람은 하나도 참석 안 하고. 김성태 입장에서도 뭔가 결과물을 빨리 내야 돼. 막 비난에서 떠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 규모가 바른 미래당에 비할 바 아니고 메모드급 정당이잖아요. 네, 100석이 넘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결과물을 빨리 내려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가 아젠다를 딱 들고 나와서 주목받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패족의 위기에 몰린 그들 입장에서 누가 반발한 사람 없을 거야. 세력화돼 있는 조직들도 없었고 친박들만 해도 숨죽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누구가 딴소리 안 할 거야. 이 상황이 이렇게 졌는데 어차피 내용을 들어가 보면 쉬우니까 반발 안 할 거야라고 딱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김성태가 굉장히 중요한 김무성의 사실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암묵적으로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을 홍준표에게 사실 좀 팀플레이하게 만들어준 네. 측면이 없잖아 있고 뒤에서 리모컨으로는 김무성이 약간 조정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박도 비박도 아니고 뭐 초재선이 또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친박 비박 싸움이 지금 재현되려고 하니까 초선 모임 이런 사람들은 또 친박 비박 싸움한다고 또 싸워요. 싸우지 말라고 또 싸우는 거야. 이 재밌는 어떤 구조가 아우, 갖고 있는 멋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 혁신하기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김성태가 참 괜찮은 자유당 차기 당대표감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이 남아 있다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김성태는 홍준표보다 나아요. 김성태는. 왜죠? 어이구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 그냥 뭉개고 갈라 그랬더니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팟캐스트로 보는 이미지는 더 긴 개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홍준표보다는 김성태가 훨씬 이미지가 낫습니다. 좀 더 거리감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홍준표를 재출마하게 하는 옹립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홍준표가 사퇴한다고는 그 댓글을 보셨죠? 1위가 다 반대예요. 네.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청원까지 했죠. 그리고 김성태는 약간 아기 공룡 닮았다고 친근감이 더 생긴다는. 아니 이런 거죠. 홍준표는 무식한 양아치였다면 김성태는 무식한 아저씨. 그 정도의 뭐 더 낫다는 정도인 거지. 뭐 사람으로서 훌륭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극렬한 친박과 비박 또는 뭐 예전 친박, 옛 친박 옛날에 왜 통합진보당 해체됐을 때 해산됐을 때 옛 통진당 뭐 이런 식의 뭐 전도 아니고 예. 옛은 뭐였을까 나는 그게 되게 그러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옛 친박과 탈당 후 복당했던 복당파들의 권력투쟁 여기에 김무성이 숟가락 얹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시간은 많아. 숟가락 얹고 불출마설을 뜬금없이 하니까 사람들은 김무성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어우 우직하니 이제 정치 안 하려나 보네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우직해요 그게 우둔한 왜 나한테 싸워? 그러니까 우직하니 정치 안 하려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렇죠. 등치에 안 맞게 뭔가 모략이 넘치는 사람이라 이건 뭐가 있는데 바로 김성태가 중앙당 해체를 들고 나오면 당 조직을 뭐 재정비한다는 명분으로 들고 나오면 깃발을 하나 딱 꽂아놓고 이제 김무성이 당대표를 노리는 대선까지는 아직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4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누구 하나도 정말 진심으로 당의 미래나 보수의 어떤 기치, 앞으로의 보수의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서청원 의원이 이번에 탈당한다고 그 선언을 했잖아요. 뭐 그 다음 날이나 뭐 곧 탈당기를 실제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곧 낼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 행위가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김무성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진심이면 조직해야죠. 자기가 중진으로서 서청원 의원은 거의 신선이잖아요. 8선인가 그렇죠? 그렇죠. 8선. 거의 그 8선이면 신선이에요.
신선 정도 됐으면 자기 후배들 3선 이상의 중진들 쫙 모아놓고 야 우리가 과감하게 행동하자.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다. 우리 선수 하나 더 채우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우리가 다 떠밀려 내려가게 생겼다. 우리 후배들 믿고 우리 과감하게 선언하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아 이제 피곤해. 아 나 8선 했고. 아 나는 이제 뭐 김무성은 집에 돈도 많은데 뭐 한 해 쉬지 뭐. 이런 식으로 나만 먹고 살자고 나만 살아남자고 나만 나 한 몸 깨끗해진다고 해서 당이 살아남거나 보수가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있으면 하나하나의 행동 거지들이 너무 옹렬해. 진짜 너무 옹졸해요 진짜. 그러면 이제 친박들은 가만히 있느냐. 일단 정우택 의원, 김성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포청천처럼 황당한 행동을 했다. 아 정우택 의원 말을 인정하기 싫은데 맞는 말이죠. 네. 너무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유가 거의 노회찬급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는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들이 아니 이렇게 정확한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선거 기간 동안 혹은 그 전에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예. 난리를 예. 치고 그런 어그로를 끌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우택 인터뷰에서만 봐도 뭐 40대가 등 돌린 것이 결과다. 뭐 색깔론 안 먹힌다. 이런 갑자기 바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동안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인상이 가장 컸어요. 제가 그 정치의 거목으로서 분석을 해드릴까요? 아 그래서 푸른 나무인가요? 그렇죠. 거목이죠. 푸른 고목. 저는 이렇게 봐요. 기본적인 아주 기본의 원인은 나는 공부라고 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공부하지 않고 어떤 현상과 나쁜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충원을 드렸죠. 그들의 몰락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여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아젠다는 복지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내려가 있으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어떤 공부도 안 해. 마인드를 바꾸지도 않아.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색깔론 같은 걸로 자기들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렇게 해와서 제 빨갱이들 당선되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날 뽑아줘.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이런 기득권들을 유지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복지 같은 건 사실은 공부를 졸라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디어도 많아야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남겨서 어떻게 섞을 것인가라는 그 공부를 되게 해야 되는데 해오던 대로 지역 내려가면 그냥 술 같이 퍼마시고 즐기면서 형 동생 하면서 뭐 거기 내려가면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내가 공천한 사람들인데 뭘 공부를 해. 반대 세력에 반대만 하면 돼. 민주당이 뭐 한다 그러면 반대만 하면 돼. 우명 국민들한테 지들이 보기엔 우명 국민들한테 복지한다고 하면 저 우리나라에 곡강 거덜낸다고. 그렇잖아요. 막 다 퍼주기 한다고. 퍼주기는 이놈의 논리는 북한도 퍼주고 일반 서민들한테도 퍼주기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50%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선이 안정한 정도의 표를 계속 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간까지 저는 온 거라고 봐요. 자기 대안 없이 공부하지 않고 민주세력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이야기 들어오면 루틴 같은 게 있잖아. 포퓰리즘, 퍼주기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였고 그러니까 홍준표로 이미지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정우택 뭐 의원 같은 이런 분들도 다 중진으로서 막 3선 4선씩 하면 그런 식으로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실제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걸 봐버렸고 박근혜가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국민들이 봐버렸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지를 봐버렸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찍어왔던 그런 걸 뭐냐면 스윙 보수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수행 보수요? 스윙 보트 할 때 스윙 보트 할 때 어떤 결정권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권력이 나가는 것처럼 약간 중도에 가까운 보수들인데 합리적인 쪽을 찍어준다 이런 거죠. 그 보수들이 완전히 등리를 돌린 상태에서 콘크리트 지지층만 갖고는 선거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30%가 된다고 한들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소한 다당제 구조일 때 40% 정도는 갖고 있어야 어떤 놈은 당선되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이런 구조인데 이번에 민주당은 심지어 60% 정도를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60% 육박하는 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역에서 편차에 따라서 10%, 뭐 5%, 20%, 30%, 40%가 나도 못 이기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투표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 50% 이상을 가져가 버리면 이쪽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그렇죠.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공부 안 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하면 대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평화 이런 건 정말 지지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온 뭐 그쪽 진영에서 나온 후보의 이런 복지 정책은 나는 정말 좋더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찍는 건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다르게 나오는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딱 필승의 카드로 이제 이거 생사의 카드로서 반드시 관철시키는 조건으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주장해야 돼요. 지금 그래요. 지금은 자유한국당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선거제도로 다음 21대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당명을 바꾸든 뭐 쪼개지든 어쨌거나 그거는 사라지는 순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과대 대표, 과소 대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등이 독식하는 제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커봤자 10석, 20석 정도의 정당 또 되기 힘든 상황이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서 연동형 비례대표 하면 개헌에 찬성할게 라는 카드로 일단 먼저 돌파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전국의 27% 정도의 지지율이 있잖아요. 이 정도 27%의 지지율이 국회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 구조를 딱 만든 다음에 21대 총선을 넘어야지 그런 지금 현재 선거제도로 21대 총선을 치르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야수님, 예. 알려주지 마세요. 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건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사람들이고 권력 투쟁에만 매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핵심을 보지 못하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네가 먼저 떠나야지 뭐 내가 왜 떠나냐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조직이 끝나요. 그렇죠. 예. 완전히 이제 해체돼 버리는 상황까지 온단 말이에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딴지를 거는 거야. 일단은 죽어져 있으면 돼. 그렇죠. 김성태한테 완장 채워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 어차피 걔네들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당을 해체시켜도 돼요. 진짜로. 그래 다 무소속 만들어.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애들 진짜로 사람 됐구나 반성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전용 말대로 차라리 불출마를 한다든가 의원직을 사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당을 해체해버려. 그리고 당 재산 같은 경우는 뭐 유탕을 맡긴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네. 뭔가 꼼수를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해체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무소속 모임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특정한 인물이 깃발 하나 들고 나와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중요한 게 당대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대선 후보와 맞먹는 거예요. 당대표라고 하는 건. 거대 정당의 당대표들은 대선 후보급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선출직으로는 당대표는 대통령의 버금가는 서울시장 정도급 정도는 저는 그렇게 봐요. 당대표가 갖는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정당 정치잖아요.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당 입장에서 보면 내 새끼인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당대표는 대선 후보급이라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홍준표를 세울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겁니다. 지들 입장에서 사유다 발언을 바라던 사람들은 우리 홍준표 잘한다 잘 싸운다 하겠지만 막상 홍준표 잘한다 했지만 내가 대선에서 찍기는 부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과 제대로 된 컨텐츠를 갖고 뭔가 뚜벅뚜벅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뭔가 집권을 준비한 사람과의 차이 같은 거.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의 차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지금 문제는 당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가도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번 대선은 아니라도 다음 대선은 아니라도 그 다음 대선에서라도 이 당을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 거론되는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뭐 황교안 뭐 김종인도 거론되던데요. 김종인 그 전문가분. 가만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네. 저 김종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좋은데? 예. 야수님 예. 알려주지 마. 나 진짜. 근데 여기서 잠깐 잊혀진 인물. 한국 사람들 금방도 잊어. 홍준표가 잊혀지고 있어요 벌써. 홍준표 씨는 조용히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역시 원내대표 때도 특수활동비 집에 갖다 바치던 분이 뭔가 개뼈다귀라도 물어다 가져가야 되나 봐요. 홍준표는 네. 넌 이렇게 봐요. 일단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생각이겠고 일단 대구에다가 지역구 지금 꽉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진심으로 느끼면 당협위원장은 내려놔야죠. 총선이 불과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어떻게 해야 돼. 당대표도 그만뒀어. 자유한국당도 당대표 정도한테까지는 어느 정도의 임금 비슷한 걸 줄 거예요.
나머지는 안 준다고.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들 세비만 받고 살아요. 당직을 뭘 맡고 있건 간에. 그렇죠. 예. 근데 당대표도 내놨어. 당대표 정도는 특수활동비 비슷한 이런 예. 지급되는 게 있으니까 예. 먹고 사니즘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내려놨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야. 근데 이 변호사 한 지는 꽤 오래됐어. 그래서 다시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냈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사무실 주소를 집으로 해가지고. 그 집이 아시아 선수촌 송파에 있는 음. 거기에 이제 동까지 공개가 됐어요. 6동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평수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세를 알아봤더니 27억. 괜히 걱정해줬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대표 할 때 연예인들 갖고 지금 고소고발 엄청 많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대한변협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실하게 재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죠. 걸려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변호사를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는 대한변호사협이 아니에요. 지방변호사협회입니다. 이정열 사무장이 또는 뭐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공딸 치신 분, 김수창 당시 지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 지방변호사회에다가 변호사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에 대한 허가권은 지방 변호사에 있다는 말씀. 자, 그런 거고요. 홍준표 씨는 돌아와요, 제발 부탁하는데. 야수님, 홍준표 씨 좀 어떻게 돌아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한 방문할까요? 방문해서 상담을 어떻게 앞으로 당을 어떻게 재건해 나가고 어떤 아젠다로 이제 전략을 펼쳐 나가며 전술은 어떻게 전개하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라고 하세요. 아 그리고 우리 방송 들어보라고 이제 이제 선수촌 아파트요? 공부 안 하는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홍준표를 보는 거거든요. 틀린 말만 주구장창하다가 뭐 여론조사가 조작이네부터 네. 남북관계에 대해 아니 하다못해 왜 남북관계가 막 좋아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 가서 우리 해구산 필요해라고 미국 정치인들 만나고 돌아오는 작자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한 상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 근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드린 것처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홍준표가 왜 패착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들 내부적으로 태극기 부대급 되는 사람들한테는 극보수인 콘크리트 지지층한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싸우니까 시원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뀐 상태에서 쟤들한테 정권을 주면 좋은 정치 못하겠네. 지방정부라도. 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대상, 그 전에 박근혜가 망쳐놓은 것도 있겠지만 홍준표가 예전 방식,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는 실제로 권력을 잡은 자가 절대 권력이면서 악이었어야 돼요. 그러면 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야당 당수가 나를 세워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싸우면 국민적 힘이 실려요. 이기라고. 근데 현재는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건 80% 가깝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선한 대상인 거예요. 정말 착하고 선한 대상인데 이 사람 말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는 홍준표가 악인화돼 버린 거죠. 네. 이게 구도가 달라졌다는 측면을 이해 못한 상태로 이번 선거에 대충 우리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 분석도 못하면서 무슨 당대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대한 선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낸 원흉으로서의 그 정당 대표로서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이걸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말로만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 이 새끼들아? 내가 그래서 뭐 죽을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말로는 입으로는 그 뭐 정권 그 타락의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뭐 친박 청산을 해야 된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국민들한테 그 드러나는 행동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니까 보고 있는 우리들이 열받는 거죠. 쇼하는 거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그래 지들끼리 이제 뭐 친박하고 비박하고 싸우고 또 초대선이 나서서 싸우고 중진들끼리 싸우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극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합치기가 힘들어. 나중에 같은 당이라도 시너지가 안 나. 왜? 불과 얼마 전에 나쁜 기억들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나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면은 그 사람을 만약에 어떤 중요한 자리에 후보가 됐다고 해도 돕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너무 심하게 싸우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당이 망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 예,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어떤 모 기사에 보니까 국회의장 지낸 김용호 씨가 한국당의 7죄 그러면서 뭐 권력 사유화에 침묵했고 새 인물을 못 키웠고 개파 이익에 몰두했고 여당과 못 싸웠고 반성이 없었고 책임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막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이제 보수의 원로라고 국회의장 좀 지내면 그렇잖아요. 숫자를 얹기는 얹는데 정확한 핵심을 나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호 의원의 지역구가 영도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들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 이렇게 잔소리 해봐야 그때는 지들이 선거를 이겼던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의 문제라든지 여당이었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건 들으실 필요 없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자유한국당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뭐 기분 좋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겁니다. 물론 야당도 파트너로서 도울 건 돕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예. 비판할 건 비판하고 도울 건 돕는다는 게 수십 년 동안에 관행처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절대 돕지 않아.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건 우리가 도와주면 정치 잘하면 이 사람들이 다음 선거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구조는 돕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워딩일 뿐이에요. 그리고 돕는 척까지는 해요. 국민적 비난 때문에. 실제로는 안 도와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의도 열어야 되고 거기서 뭐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지만 김성태가 조명 적거리거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국회의장도 지금 그 상임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국회의장부터 상임위까지 다 새로 구성해야 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지금 산적해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없는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바른당은 저 워크숍 가버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중진들은 그 원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바른당이 어디예요? 바미당?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왜 그 한철수가 당명 변경할 때 미래당이라고 했다가 진짜로 미래당은 약칭을 썼던 우리미래죠. 네. 공식 명칭이 우리미래고 약칭이 미래당이었던 거기서 반대를 결국 못했잖아요. 또 거기도 후보를 냈더만요. 근데 지금 바른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지금 잠깐 태클을 걸어봤는데 바른당이라고 하면 바른정당으로 부르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약칭을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칭을 만들었잖아. 바미당, 바나나 미숫가루. 홍준표 대표 그 자유한국당 나가고 나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생겼죠. 뭔데요? 제 입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 해봐요. 홍준표를 지켜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홍지 자지. 어디서 그런 걸 주워온대요? 원래 이게 홍찍 자지가 있었어요.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한국당을 지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SBS 뉴스에도 직접 나왔어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마찬 혹시 일배하세요? 자, 근데 정치 이야기는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 우리 식구들이 싸우면 속상하지만 남의 식구들이 막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경해주고 논평해주는 게 A예요. 아니 사실 내가 월드컵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월드컵 뉴스가 엄청 많아요. 예. 나는 하루에 뉴스를 수십 개를 스크랩한다 그러잖아요. 그중에 골라나는 게 하루에 6개, 3개씩 요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의 막 그 내용에 빠져든 거를 패싱한 뉴스들이 많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관심을 보여줘야 나쁜 짓거리도 홍보가 되는 거야. 그게 상대방이 되는 A예요. A. 별 알맹이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오늘 방송 할애한 시간은 1분 정도가 북중 정상회담인데 1분 정도가 그게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개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